이령고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부 잘 보셨습니까? 2부는 일단 전자랜드 그리고 KCC, DB, 현대모비스 그리고 SK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댓글호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을 해야 되는데 자, 강태형님이 이동환의 발언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근데 강태형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그 이르는 거 막 1시간 반 이렇게 늘어지면 그거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 강태형님은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다 봐주실 겁니다. 그건 강태형님만 그렇죠. 다른 분들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또 김수현님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동환 기자님 참 실망입니다. 이런 공식 설명 귀염이 아니었습니까? 제작진도 얼마나 지루했으면 기계음으로 돌리겠습니까? 저는 제작진이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 그때 그거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 기계음으로 돌리신 분 누구예요? 저희 돌아가시면서 편집하신 걸로 누굽니까? 본인이세요? 아 정말 제가 나중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잘했더만 사실 통편집각이야. 통편집각. 그래도 제가 베이스를 깔아드리기 위해서 늘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주 애용해 주세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동환 기자 다음 주에 영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 한 번 더 주세요. 그런데 항상 기회는 드립니다 제가. 사실 제가 뭐 맨날 뭐 발언권 얘기를 하지만은 늘 오픈 마인드로 저를 이제 이렇게 따스하게 안아주세요. 제가 좀 너무 안기는 너무 크긴 하지만은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맨날 몸 아픈 데는 없냐, 컨디션 괜찮냐. 늘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후배들 구박하고 막 괴롭히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 이것도 다 매기는 거잖아요. 대외적인 이미지랑 많이 달라요. 그것도 매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준이님이 FA컵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농구 기자님께서 축구협회 주관 대회를 한다고 하시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컵대회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에요. 컵대회예요, 컵대회. 그렇죠. 컵대회를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실망이에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내용에 충실한. 이것도 잘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받아줘야지. 이거는 제가 같이 한 배를 못 하겠어요. KB 피클럽님이 유 기자님 원래 계약된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 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런할 확률이 몇 %인가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동환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없진 않다고 봐요. 없지 않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삼성 얘기할 때 비자 문제로 불발된 이런 케이스를 말했는데 지금 이제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떤 팀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외국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오고 싶은데 여자친구, 와이프랑 같이 오고 싶은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걸로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구단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상황이 다른 게 외국 선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알아서 미국에서 비자 발급받고 알아서 다 들어와야 돼요. 예전 같으면 일본 통해서 뭐 넘어오고 국내 이제 팀에서 구단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구단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삐끗 하나 잘못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진짜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 다만 이게 지난 시즌 중에 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한국을 못 가겠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완전 다르고. 이런 바이런 멀린스. 그렇죠. 바이런 멀린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유는 좀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좀 입국 조치가 까다롭고 기본적으로 케어가 좀 덜 되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단 이제 예전처럼 뭐 이제 중국 리그로 가면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파기해가지고 어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댓글은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이제 많은 애청자님이 왜 전자랜드 소식이 좀 약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고 왔습니다.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 김낙현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자랜드 김낙현은 되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김낙현 선수도 기본적으로 찬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랜드가 물론 헨리 심슨이라든가 뭐 톰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 외국인 선수가 있지만 국내에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김낙현 정도를 제외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김낙현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득점은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유동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 감독은 항상 세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해요.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받아먹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움직여서 득점하는 선수가 있고 이거 두 가지가 다 되면서 그 다른 팀 동료들의 득점을 올려주는 선수가 있다. 이게 특급인 거죠. 그러니까 파생까지 시켜주는. KCC 이정량 같은, 그쵸. 뭐 모비스 양동근 같은 이런 선수들인데 그래서 그 세 번째 단계의 어떤 그 선수를 해야 되고 김낙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즌 중반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김낙현이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지난 시즌에 굉장히 강조했던 건 돌파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김낙현 선수가 하체 보강 운동을 좀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스피드를 더 늘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력을 갖다가 올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강을 갖다 좀 하고 있어요. 예. 또 이게 이동 감독이 지금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김낙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스코어링을 책임져줘야 되는 시즌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대 팀들은 가장 뛰어난 가드 수비수를 김낙현에게 붙이고 좀 집중 견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 볼을 아예 잡기 전부터 압박을 되게 강하게 할 텐데 네. 유동 감독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정현처럼 그러니까 볼이 없는 상황에서 볼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 수비수를 안정적으로 떨궈내고 밖으로 많이 밀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고 공격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도 사실은 김낙현이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 다음 시즌은 진짜 김낙현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심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극복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김낙현 선수가 일단 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허훈 선수처럼 KT에서. 그렇죠. 그러면 2대2나 뭐 이런 그 농구를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볼이 없을 때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김낙현의 메인 볼 핸들러가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자기가 볼을 가지면서 갈라주거나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선수한테 주거나 하는 이런 그 2대2 공격에 대한 어떤 향상도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2대2를 봤을 때 또 박찬희의 2대2와 김낙현의 2대2는 분명히 상대 수비가 대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박찬희 같은 경우는 고 언더 이제 스크린 밑으로 지나가서 이제 어떤 슈팅 찬스를 어느 정도 주더라도 돌파 자체를 어느 정도 막는 식의 어떤 수비라고 반대로 김낙현은 슈팅력이 좋고 풀업 3점을 던질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해치 수비, 블리치 수비까지 이렇게 압박 강도를 강하게 하면서 김낙현에게서 볼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어떤 견제하는, 슛도 견제하는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때 김낙현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해치 수비를 이제 그 압박감을 견디는 거 빠르게 패스를 돌리는 어떤 형태. 혹은 이제 사실 상대가 그 압박으로 나에게 2명이 압박으로 오면 나머지는 4대3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찬스를 활용해서 찬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가드로서. 사실 허은이 지난 시즌 이걸 되게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낙현도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진짜 전자랜드 에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다음 시즌은. 예. 그것도 김낙현 선수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집중력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외곽에서 같이 뛰어주는 선수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줘야 이 김낙현 선수에 대한 어떤 프레스가 좀 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낙현도 좀 더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뛰는 선수, 그러니까 뭐 홍경기를 지금 굉장히 좀 유심히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유동 감독이 홍경기는 공격력이 꽤 괜찮은 선수인데 그동안 코트에 나섰을 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괜찮다.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홍경기가 어느 정도 출전 시간대 보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지난 시즌에 홍경기 선수가 반짝반짝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그런 능력은 있는 선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차바이나 전현우 선수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죠. 예. 스텝업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현우 선수는 지난 시즌 굉장히 잘 뛰었죠. 팀 내에서 전자랜드 MIP라고 그러면 저는 전현우인데 그만큼 굉장히 좀 성실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들이 좀 더 해주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사이드에서는 이대현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상 때문에 뭐 뛰다 안 뛰다 거의 그런 상황이 되면서 되게 애매한 시즌을 보냈는데 이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어떤 외국 선수 파트너로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쪽의 어떤 로스터 운영까지 되게 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진짜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예. 그 이대현 선수가 지지난 시즌에 사실 모비스하고 챔프전 때 막판에
와가지고 좋은 모습들 갖다 보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스텝업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많이 부진했죠. 많이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족저공막염이 그때 당시에 이제 비시즌 때 왔었고 그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서 부상과 또 이대현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클래스가 높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쵸.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선수니까 거기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밸런스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부진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 선수가 유동 감독은 토킹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극복. 이 선수도 좀 소극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트에서는 좀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트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좀 더 활발하게 해라.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들은 자신감 문제랑 또 연관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이대현이 자리를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시즌 중반에 정효근이 전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때 이대현이 4번에서 자리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또 부상에 시달리면은 정효근 와서 그냥 무조건 4번으로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대현이 만약에 그쪽에 자리 잡아주면 정효근을 장친 3번으로 써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바이 뭐 이미 지난 시즌 사실 2번으로 이미 쓰려고 했었지만은 정효근이 3번 자리 잡아주면은 차바이 2번 돌리고 김낙현 1번, 2번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좀 활용폭 자체가 선수들이 다 넓어져요. 다른 선수들까지.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대현이 진짜 키포인트가 아닌가 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자랜드가 뭐 셀러캡 60%밖에 못 썼고 김지한 선수를 이제 현금 보상으로 그 FA 보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비시즌에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자랜드의 전력이 나쁘지는 않다. 그쵸. 예. 해볼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물론 이제 뭐 그 남은 셀러캡 여유분 가지고 어떤 그 대형 보강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전력으로도 나름 견고하다. 해볼만한, 싸워볼만하다. 구색이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CC 지금 뭐 KCC는 태백에서 이제 산악훈련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산타기 훈련에 대해서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비시즌에 이런 KCC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팀들도 이렇게 이제 산악 훈련, 크로스 컨트리 다른 표현하면 이 훈련을 진행하고 이것이 어떤 기사화될 때마다 이제 댓글창에 굉장한 어떤 전쟁이 벌어집니다. 논란도 많이 되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동혁 기자는 이 산악 훈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뉘앙스가 있는 그 얘기예요. 이건 좀 이제 이것도 100분 토론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 주제 하나 잡고 가요. 한 3, 40분.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한국 농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수준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산타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어떤 발전 의지 없는 속에서 나온 그런 구시대적인 맞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현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럼 그 산타기 논쟁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감독들이 막 그냥 자기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은 없을까. 근데 또 하나는 그 선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수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비시즌의 몸 상태를 갖추고 오게 되면 산악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산타기를 왜 해? 그죠? 근데 비시즌 때 그 제대로 된 어떤 몸 상태를 갖다 갖춰오는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그러면서 팀워크도 같이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산타기 훈련이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저는 좀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이상 뭔가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또 시각도 다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비판을 받는 포인트 중에 좀 이제 몇 가지를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 또한. 저는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동학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산악훈련 비판받는 중에 하나가 무릎 부상 위험이 있다는 건데 사실 근데 요거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게 사실 그 이제 언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은 무릎 부상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요. 올라가는 그렇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가도 이렇게 클라이밍 형태로 러닝머신 돼 있는 걸 올라가는 훈련, 운동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지방 태우는 게 되게 지방 태우기 되게 좋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강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아킬레스건이랑 발목 강화에도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프로팀들 당연히 무릎 부상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올라가는 건 뛰어서 올라가고요. 진짜 훈련하듯이 하고 내려올 때는 구단버스 타고 다 같이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도 막 뛰어서 내려오고 그럼 진짜 무릎 큰일 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에 논란이 된 KCC만 해도 다 올라갔다가 버스 타고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무릎 부상 리스크 가지고 이거를 세게 비판하기에는 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름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산업훈련 결국에는 크로스컨트리 체력훈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비판 나온 게 뭐냐면 아니 기술이나 기본기가 부족한데 이거 하고 있으면 되냐. 그 산타기 할 동안에 그냥 그거나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또 이제 비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이제 아셔야 될 것이 각 프로팀들이 이제 소집하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한두 달 정도는 체력 훈련을 합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체력 훈련. 그래서 공을 아예 안 만지기도 해요. 팀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정도 그렇게 몸 상태를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끌어올리면 그때부터 이제 전술적인 포인트를 잡고 이제 볼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대모비스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의 팀들이 6월 1일에 소집했고 지금 이제 한 두 달째 갔는데 볼 훈련 시작한 지 거의 대부분이 한 3, 4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른 팀들 대부분. 현대모비스도 기본적으로 볼 없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그렇죠. 뭐냐면 근데 거기 이제 산타기 훈련을 하지 않고 그걸 많이 하죠. 그래서 모비스는 이제 서킷 트레이닝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몸 만드는 훈련을 해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하죠. 네.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훈련을 하죠. 네. 훈련하고 뭐 볼 만지는 운동은 사실은 또 야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건 일단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선수들이 몸을 만들어야 와야 되고 저는 그 체력 훈련이 없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딱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전술 훈련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만들어 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감독님들한테 좀 이제 저는 이제 좀 불만은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뭔가 보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산악훈련이 좋아도 그럼 그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거는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그럼 팀워크를 다지면서 그 선수의 몸을 갖다 보강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건 없을까? 그걸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이제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팀 훈련에서 이제 기술 훈련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KBL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선수들 그러니까 아예 팀과 무관하게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60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기간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KBL 선수들 특히 이번 비시즌 상당수가 그 자신이 부족했던 기술 훈련을 어떤 스킬 트레이닝 받으면서 훈련하는 식으로 거의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어떤 기술 부족하다는 비판받고 있고 기본기 부족하다는 비판받고 있고 또 사실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죠. 중고교 시절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로 프로에 와서 그게 프로에 와서 와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걸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60일의 훈련 금지 기간 동안 일단 그거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팀 훈련에 오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체력 훈련을 이게 표현이 좀 근데 여유를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KBL이 좀 소집이 좀 빠른 편이에요. 사실 팀 훈련 소집이 제가 느끼기에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리그는 이 정도로 빨리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지 않다면은 체력 훈련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부족했던 기술 같은 거 스킬 트레이닝 받으면서 다 같이 해올 텐데 소집 자체가 기본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도 저는 괜찮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산악 훈련 하느냐 마느냐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유영 기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렇게 체력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수들이 또 기본기나 슈팅 훈련은 또 개인적으로 야간에 시간을 내서 다들 합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악 훈련하는 어떤 장면이 담긴 사진만 보고 얘들 기본기 훈련, 드리블 훈련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체력 훈련만 하고 감독들도 이것만 시키네? 그렇지 않습니다. KCC만 해도 태백 가기 전에 팀 훈련할 때 사실 뭐 체력 훈련도 같이 하지만은 같이 뭐 이제 유로스텝
같이 하는 어떤 동작 같은 것도 꾸준히 연습을 하고 팀 훈련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또 훈련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면만 보고 너무 또 KBL이 아예 그런 리그라고 판단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예. 그건 뭐 팬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솔직히 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다면 예. 그러면 기량이 스텝업이 되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KBL. 그렇죠.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하훈련 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더 어떤 비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부분. 이게 뭐 산하훈련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과연 효과적인 게 뭔가 좀 더 치열한 고민을 하고 더 나은 방법.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과를 경기 중에 보여줘야 돼요. 이 선수는 진짜 이렇게 늘어났네. 진짜 이런 부분 잘하네. 근데 그런 게 사실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손 꼽히잖아요. 그렇게 스텝업이 완전히 돼가지고 완전 달라진 선수들 이렇게 보면. 예.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준 게 없으니 아무래도 비판이 더 거셀 수밖에 없다. 그럼요. 예.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실제 몇몇 구단은 이제 이번에 모비스 해변 훈련처럼 이렇게 모래에 위해서 하는 훈련으로 다른 방법을 바꾼다든지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수중 훈련 작년에 수영장에서 이제 그런 수중 훈련 했었죠. 그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 같고요. 예. 자, 그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DB 지금 오늘 7월 27일 월요일 이제 그 나카무라 타이치 선수가 지금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오늘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타이치가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원주에 첫 훈련하면서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서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게 타이치 본인이 밝혔습니다. 4월부터 지금 운동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사실 지금 코로나가 정말 심하잖아요. 지금 좀 잠잠해서 정말 심해지면서 이게 체육관 사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운동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지금 당장 내일 DB가 이제 성균관대와 연습 경기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 뭐 사실 부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입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 그래서 몸을 일단 만들고 이제 팀 훈련이랑 뭐 이제 연습 경기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일단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이상범 감독은 이제 타이치 선수를 뭐 1번에서 3번까지 다 쓸 수 있다 그러는데 이 3번의 개념이 그냥 포워드 전향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그쵸. 개념이냐면 3가드를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상범 감독은 예를 들어서 두경민, 호응에 타이치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수비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스몰 포워드를 맡고 대신에 공격에서는 3가드 형태의 가장 극대화된 어떤 효율적인 전술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거기서 3번 역할을 하면서 그냥 받아먹는 슈터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이 세 명의 가드 어떤 패싱 능력을 이용한 어떤 3가드 형태의 패턴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번 자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 3가드 기본적으로 3가드 기용인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1, 2번 가드가 있는데 내가 또 세 번째 가드로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 그 선수의 고민이 있을 텐데 타이치는 3번으로 뛰면서도 그러니까 그 코트 상황에서 3번인 거죠. 그 투입 상황에서는 3번으로 뛰면서도 이제 2대2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해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강점인 것 같고 실제로 타이치가 좋아하는 선수가 루카 돈치치래요. 그리고 좀 많이 좀 참고하려고 NBA를 거의 매일 본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근데 그러니까 돈치치 같은 경우도 신장상으로는 3번이지만 사실상 가드처럼 2대1을 많이 가져가고 뭐 에이스여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타이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3가드로 기용됐을 때 기본적으로는 허운 두경민이 메인을 잡겠지만은 이제 3번으로서 한 번씩 이제 2대2도 해주고 예, 그런 걸 보조해주고 또 이제 1, 2번으로 기용될 때 또 이제 자기 하던 플레이 해주고 가드로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일단 몸부터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좀 공백이 길었어요.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본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해본 적이 없죠. 별로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적응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DB가 지금 보면 지난 시즌에 오노아쿠, 칼렙 그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칼렙 그린 있을 때는 칼렙 그린 쪽으로 사실 공격을 갖다 좀 몰아줬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오노아쿠가 있을 때는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2대 공격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는 그 허웅 두경민이 사실은 이제 2대 공격을 메인으로 하면서 팀의 어떤 공격을 갖다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그쵸. 이상범 감독 말로는 김정규, 허웅, 두경민이 새로운 공격조다. 우리의 오누아쿠는 수비형 센터니까. 그런데 이제 이 김정규하고 오누아쿠가 둘이 있을 때, 더블 포스트가 있을 때 사실 2대 공격이 굉장히 좀 효율적이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두경민이 이렇게 메인볼 핸들러가 됐을 때 김정규 쪽으로도 2대1을 할 수 있고 오누아쿠 쪽으로 2대1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호응한테 갈라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김정규가 팝을 하면서 그 중거리를 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두경민을 혼자 쐈는데 메이드가 안 되면 뭐 반대쪽에 김정규라든가 오누아쿠가 공룡님한테 잡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허웅과 두경민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두경민뿐만 아니고 허웅 쪽에서도 공격 옵션을 갖다가 좀 더 주겠다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의 어떤 그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증대를 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외국인 선수도 빅으로 뽑은 거다.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백업 선수 제 두 번째 외국 선수도 저스틴 넉스도 미드레인지 점프슛이 가능한 자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2대2에서 김종규랑 순간적으로 하이로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옵션 다양화가 되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경민이랑 2대2 해서 녹수가 미드레인지에서 볼 잡았는데 뭐 거기서 오프닝 하면 던져도 되고 슛을 던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김정규가 등지고 페인트존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가서 하이로 게임을 순간적으로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옵션 다양화가 있으니까 이건 진짜 만들어가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볼게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김국찬 선수의 슛 교정이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 사실 지난 시즌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국찬의 어떤 슛 동작을 자세히 보면은 이 볼을 무릎까지 하체로 내리는 동작에서 다시 이제 뭐 이마 위로 볼을 올릴 때까지 어떤 구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 딥 동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찍고 올린다. 그렇죠. 그래서 딥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김구찬은 어떻게 보면 슈팅력을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삼는 선수인데 이게 길면 아무래도 상대의 밀착 마크에 봉쇄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봉쇄되지 않고 김구찬이 슛을 던지더라도 너무 긴 그런 딥동작의 시간 때문에 어떤 터프샷, 아닐게 터프샷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학 감독이 이거 좀 교정 들어가겠다. 시즌 끝나고 비시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6월 1일 첫날부터 이거를 계속 해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구찬 본인도 처음엔 좀 어색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지금은 무난히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수비 문제까지 같이 좀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김국찬이 KCC 시절도 그렇고 모비스 트레이드 이후에도 그렇고 어떤 스크린 대처가 좀 잘 안 돼서 상대의 어떤 오픈 찬스를 쉽게 내준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지학 감독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즌 중에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국찬의 수비력 불안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재능이나 어떤 피지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배움의 문제다. 그러니까 배우면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비시즌 내내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김국찬이 슈팅 교정 그리고 수비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 수비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사이즈 대비 스피드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수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치를 먹는 거예요. 그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비는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결합을 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작 감독은 그동안 수비의 어떤 그런 요령이나 경험이 없어서 김국찬의 수비가 약했지만 이런 부분만 잘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수비가 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체중도 꽤 많이 감량했고 제가 지난번에 함준의 어떤 체중 감량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김국찬도 한 7, 8kg 정도를 그렇게 원래 좀 찐 모습이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굳이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SK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K는 좀 편안한데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최준용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최준용 선수 옵션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떤 부분이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일단 문경원 감독은 최준용 선수가 세터 펜스에서 역할 증대가 어떤 부분이냐 2대2 공격
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근데 빅빅이 나서게 됐기 때문에 스위치를 하게 되면 공략이 어렵지 않냐라고 다시 이제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경영 감독은 근데 스위치만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안쪽으로 미스매치가 나게 되고 최준용 쪽 사이드에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안쪽에 미스매치가 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 공략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원포일 때, 그러니까 원포가 뭐냐면 원 가드 포 포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종의 빅라인인 거죠. 빅라인업. 그러니까 미네라스가 들어왔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는 어쨌든 그 4명 중 그 4명의 빅 라인업 4명 중에 한 명은 미스매치가 나게 되는데 그 부분 공략이 사실 최준용 선수의 어떤 비중을 갖다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또 댓글에 름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준용이 셋업 뺏은 상황에서 공격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뭐 사실은 정효근이나 송교창 이런 선수들은 그런 이제 공격의 어떤 옵션이 있는데 최준용은 없는 것 같다. 거기 보면 이 부분 보면서 느낀 점이 SK 혹은 최준용의 팬이거나 언급한 포워드를 갖다 좀 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댓글을 왜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니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시그네처 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그 2m 대의 어떤 그 장신 포워드들이 지금 제대로 된 그런 그 어떤 시그네처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없다. 근데 그나마 그 중에 그나마 괜찮은 선수가 최준용이고 송교창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나마 완성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SK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SK 팬이거나 최준용 팬은 아니고 절대로. 그러니까 뭐 농알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건 좀 심했다. 아니 저희 농알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최준용이 어떤 완성형의 어떤 1대1 공격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크리에이터, 샷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도 이제 최준용 그건 아니다. 그건 없죠. 그쪽에 해당되는 선수는 아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최준용의 셋 오펜스 비중을 늘리는 문제도 같이 좀 따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결국에는 르브님 말씀이랑 저희랑 또 같은 거죠. 그것도 비슷한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시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왜 그러면 뭐 그 이벤트 때 어떤 장신 포워드들이 부족하냐? 자, 정확하게 보면 양홍석 수비 약하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송교창 수비 약합니다. 특히 외곽 수비가 약해요. 이 선수가. 이 선수가 KCC에서 4번 역할을 했을 때 뭐 버티는 수비가 또 잘 안 되지만 3번 역할을 했을 때 외곽에서의 어떤 지금 활동력이 여전히 떨어져,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KCC 이제 수비가 좀, 그래서 송교창 선수도 그 부분을 갖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고치면서 보완하면서 깔고 가야 돼요. 그런 약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정효근 애매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사실 정효근 포스트업 분명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힘도 좋고 포스트업도 다른 선수들 비하면 할 줄 아는 게 맞아요. 포스트업에서 어떤 위협성이 다른 선수보다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효근의 포스트업은 알고도 못 막는, 혹은 이거 그 공격 아니죠. 핵심 옵션으로 갈고 간다? 그게 아니고 그냥 미스매치 벌어지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래도 정효근의 포스트업도 예로 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우위라고 보기에는. 최준용도 애매하죠, 사실은. 근데 그 어떤 부분이냐, 공수 밸런스를 갖다 이렇게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KBL의 특수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2m 대의 어떤 장신 포워드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체적으로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코트에서 압도를 하거나, 아니면 3&D 유형으로 변하거나 이래야 된다 보거든요. 또는 3&D에서 기본적으로 뭔가의 옵션을 가지고 가면서 그 자리매김한, 팀 내에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최준용도 그렇고 송교창도 그렇고 그 양홍석은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지난 시즌에 서동철 감독에게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 올 시즌에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신 포워드가 농구에서 왜 가치 있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KBL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자원이거든요. 2m 한 6cm에서 10cm대 장신 스모보드. 그쪽은 사이즈가 좀 다르니까 우리가 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m대의 장신 포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공격에서 뭐 사이즈가 좋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장신 포워드들의 가장 큰 특징이 키도 큰데 빠르다예요. 그렇죠. 이게 수비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그러니까 가지고 스위치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스위치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뭐 직접 볼 수비를 안 하더라도 로테이션 수비 통해서 인사이드부터 아웃사이드까지 커버해주면서 외곽에서는 컨테스트 해주고 안에서는 림 프로텍팅을 해줄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수비 자원성 활용 가치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이고 실제로 NBA에서 오랜 수비수가 포워드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준용도 그렇고 뭐 안영준 이제 양홍석, 송교창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뭐 이현종 선수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신 포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선수들이 진짜 수비력을 이제 갖췄으면 하는 이유가 사실 그 부분이에요. 진짜 장신 포워드의 메리트는 수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파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 그게 수비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공격에서 압도적인 모습 같다 보이던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수비에서 어떤 그 전체적인 비중 또는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좋은 포워드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슛 던지고 수비는 불안하고 이러면 그냥 사실 키 작아도 그게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션을 못 주는 거죠. 공격 옵션을 못 주게 되니까. 그쵸. 수비가 구멍이 생기면은 그날 경기는 부진하는 거고. 그러다가 석점 몇 방 들어가면 그날 경기는 조금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기복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신 포워드가 수비가 불안하면은 차라리 키 좀 작아도 수비 로테이션 빨리 하고 사이드 스텝 빠른 선수가 나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KBL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또 약간 좀 심오한 주제 장신 포워드까지 갔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저 2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항상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